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레그를 넘어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좀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레그 강의 좋게 봐주시는 거에 대비해서 제가 보답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 아직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도 많았고 또 이제 좋은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가 제가 처음에 찍기 시작했을 때는 1000명을 정말 힘들게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레그가 마침 이렇게 운 좋게 또 트렌드를 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레그 강의를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 벌써 한 7000명이 넘었고 어, 덕분에 이제 책도 쓰게 됐고요. 또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패스트 캠퍼스에서 또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제가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제 강의를 유튜브에서도 정말 이제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금 더 좋은 품질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이제 기회를 조금 더 열어드리고 싶어가지고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까지는 이 패스트 캠퍼스의 커리큘럼에 속해 있지만 무료로 강의를 오픈하는 만큼 많은 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또 강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간단하게 AI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I 에이전트라는 게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시면은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또 구글, AWS, 메타 출신이 개발한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다. 뭐 챗GPT 등장 1년 넘었고 이제는 AI 에이전트다. 내년에는 AI 에이전트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AI 에이전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샘 알트만이 GPT-5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I 에이전트도 함께 공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의 경우에도 이 라마3 공개하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AI 에이전트를 소개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최근에 라마 3.1 모델을 공개하면서도 다음 라마 모델은 아마 에이전트 모델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마존의 인수 사례인데요. 아마존이 어댑트 AI라는 스타트업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수하는 방향이 이들의 인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바로 쓰겠다라기보다는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능력을 흡수하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I 스타트업인 어댑트 AI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PC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시키면은 이 PC상의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웹서칭도 하고 프로그램에 접근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아마존에서 여기를 인수를 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성도 이쪽 방향성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AI 에이전트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회사들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집중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 뭐 언론에 밝혀진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 앤드류 웅 님께서도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왜 넥스트 챗GPT 모먼트가 될 거냐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요.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왜 필요하고 지금 어떤 한계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앤드류용 AI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바로 첫 번째로 뜨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AI 산업에 대한 큰 흐름과 전망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앤드류 님께서 얘기할 정도로
AI 에이전트가 뜬 데에는 저는 LLM의 발전 트렌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 LLM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100만 유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앱들 가운데 거의 두 번째로 가장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이 첫 번째는 스레드인데, 스레드의 경우에 메타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낸 상태에서 후속작 개념으로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를 내게 되면서 한 번에 큰 인기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레드는 기존에 이미 인기가 많은 SNS에 있는 유저들을 한꺼번에 흡수를 하면서 1시간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고, 챗GPT의 경우에는 AI 채팅 앱이라고 굉장히 신선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중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갖고 왔는데도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했다는 거는 그 뭔가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정말 빠르게 이 챗GPT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이게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저희 같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LLM의 발전이 굉장히 빨랐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B2B 측면에서도 이 생성 AI 트렌드가 챗GPT로 인해서 크게 점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꾸준히 생성 AI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요. 21년도에 반짝 이 생성 AI 투자가 많이 있었다가 22년도에는 줄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2년도 11월 달에 챗GPT가 공개가 됐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생성 AI라는 분야 자체가 그렇게 핫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22년도 11월 달에 그 공개가 된 뒤로 23년도에는 이전 대비해서 펀딩 금액이 거의 5배가 뛰었고요. 거래 건수도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회사들에서도 생성 AI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새로운 산업이구나라고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1월 이후로 AI 산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그 뒤로 LLM이 급격한 발전을 했죠. 그래서 LLM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저희가 이거를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약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발전 방향이 있었는데요. 멀티모달 모델, 그리고 AI의 지능 향상, 세 번째로는 경량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 모델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달리티라고 하는 거는 AI 분야에 있어서 모달리티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각 모달이라고 하면 시각을 인지하고 뭐 출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텍스트 모달이라 하면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멀티모달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달들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부르겠죠. 이런 모델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LLM이 발전을 하면서 멀티모달 측면에서 LLM을 결합한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이전 대비한 획기적인 향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멀티모달 모델은 최근 2년 동안 더 많은 감각을 탑재하면서 이제는 진짜 사람 같은 AI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력받고 또 출력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GPT-4V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지를 입력받는 것이 이제는 조금 일상적인 모델 개발 트렌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바라고 하는 거는 오픈소스 모델로서 처음으로 이제 LLM 기반의 멀티모달 모델로 발표가 된 게 있었는데요. 작은 파라미터로도 시각 입력이 가능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텍스트로 출력할 수 있는 이런 멀티모달이 가능한 모델이었고요. 최근에는 클로드 소넷 3.5 모델의 경우에 이제 이미지 입력도 가능하고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이런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들어서는 음성하고 비디오까지 추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GPT-4 옴니 모델의 경우에 엄청난 큰 이제 충격을 안겨줬던 모델인데, 현재는 저희한테 오픈이 되지 않은 보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모두 하나의 모델에 결합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챗GPT 앱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GPT-4 옴니 이전에도 보이스 모드가 존재를 했어요.
앱에서 이렇게 통화하듯이 AI랑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랑 GPT-4 옴니에서 나오는 보이스 모델이랑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앱에서 쓰던 저희의 그 보이스 모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개의 모델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 음성으로 얘기했는데 GPT가 이거를 음성으로 대답을 해줬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위스퍼 AI라는 걸 통해서 STT랑 TTS를 둘 다 가능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말을 하면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역할을 위스퍼가 하고요. 텍스트로 변환이 됐으니까 이제 GPT-4 때도 비전이 결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텍스트로 그럼 답변이 나온 거를 그거 다시 스피치로 바꾸는 STT, TTS 이 두 가지 모두 위스퍼가 담당을 하면서 저희가 진짜로 뭔가 AI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작동이 가능했던 게 바로 이전에 보이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GPT-4 옴니로 오면서 보이스 모델이라고 새로 칭하게 된 이유는 스피치 투 스피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음성에서 텍스트로 가고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오는 이렇게 약간 번거로운 여러 모델의 결합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모델이 음성에 왔을 때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PT-4 옴니라는 이름 자체도 여러 가지 모델이 하나의 모델에 결합돼 있다 해서 이제 옴니라고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세 가지가 굉장히 원활하게 입출력이 가능한 모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넘어서 제미니 1.5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비디오까지 입력이 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제미나이 1.5 프로의 경우에 유튜브 영상을 뭐 2시간짜리 갖다 줘도 이거에 대한 요약을 수행할 수 있다거나 그런 굉장히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엄청난 발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 모델은 더 많은 감각을 탑재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이제 AI 기발 기업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을 했고요. 이후에 발전을 할 동향으로는 제가 봤을 때 촉각이나 후각이 그 다음 모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까지 저희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비디오의 경우에는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으로 입력이 가능한 그런 모달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핑하면 되고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뭔가 첨부하면 되고 음성은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고 비디오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비디오를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는다던가 뭐 링크를 통해서 제공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촉각이나 후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촉각, 후각 센서는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촉각이나 후각을 AI가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로봇이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로봇이 또는 이제 촉각이나 후각에 대한 센서가 부착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개발이 돼야겠죠. 근데 그러한 것을 위한 비용 대비해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분야지만 앞으로는 이게 로봇과 AI 결합에 있어서 촉각, 후각을 결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멀티모달 모델의 발전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피규어 AI의 데모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데모 영상에서 보시면은 테스터가 뭐 내가 좀 먹을 거 있냐라고 하면은 로봇이 자기 앞에 사과가 있는 걸 인지를 하고 사과를 테스터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이렇게 사과를 건네줬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GPT-4를 로봇에다가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GPT-4V를 정확하게 말하면 결합을 했는데 GPT-4V가 텍스트랑 이미지가 입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스퍼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작동하는 거를 로직을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용자가 음성으로 뭔가 명령을 내리면 위스퍼가 그걸 텍스트로 바꾸고 그럼 GPT-4V가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보와 함께 사용자의 명령을 텍스트로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실행하는 거는 이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구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로봇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모터를 얼만큼 어느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는 피규어 AI의 자체 모델로 구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로봇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개선이 됐고 또 이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폭도 GPT-4가 갖고 있는 상식 수준의
이해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로봇에서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학습시켜야지만 가능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이 가능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멀티모달 모델이 발전하면 이 로봇 쪽도 같이 똑같이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AI의 지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AI의 지능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MMLU죠.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텍스트를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MMLU에 있는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첫 번째는 미시경제, 두 번째는 개념적인 물리학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 문제를 준 다음에 여기서 올바른 답을 고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들이 그냥 수능을 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수준이 저희가 수능 보는 수준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한 문제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AI가 얼마나 잘 수행하냐를 정답률 가지고 이제 벤치마크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현대 LLM들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준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LLM들이 이렇게 모델 출시가 될 때마다 본인들의 개발된 모델은 MMLU가 몇 점이다. 이전에 어떤 모델은 몇 점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몇 점 더 높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막 많이 해요. 사실은 MMLU라는 게 LLM의 모든 성능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사람의 지능 수준을 측정할 때 IQ를 많이 쓰듯이 그것이 모든 지능을 대표하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측정 지표들이 있어요. AI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분류라던가 또는 이제 비주얼 리즈닝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보고 뭔가 추론하는 거, 그리고 잉글리시 랭귀지 언더스탠딩, 영어 문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또는 컴피티션 레벨 매스매틱스라고 해서 그 경시대회 수준의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MMLU를 많이 보는 거고요. 근데 MMLU를 제외하고 보면은 대부분의 벤치마크 성능이 휴먼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 이 가로축은 연도고요. 세로축은 사람 대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이미지 분류는 이미 사람의 베이스라인을 넘었으니까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MMLU 지표도 여기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MMLU를 보면은 23년도에 이미 휴먼 베이스라인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올해 나온 모델들은 이미 휴먼 베이스라인을 넘는 MMLU의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도달하지 못한 영역은 이렇게 수학 쪽, 뭔가 수학이라던가 기하학 이런 쪽에 있어서 사람 수준의 성능은 아직 못 보이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포함된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나 시각적 추론, 영어 이해 이런 데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이미 뛰어넘었는데 경시대회 수준, 경쟁 수준이라 나와 있는데 이제 경시대회 수준의 어려운 수학, 그리고 시각적인 상식 추론, 계획 이런 데에서는 복잡한 작업들에서는 사람보다 아직은 못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나온 AI 인덱스라는 리포트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MMLU도 곧 인간 수준까지 따라올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경량화 트렌드입니다. 경량화 트렌드는 오픈소스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추세선은 클로즈드 소스 LLM 진영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MMLU 관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오픈소스 진영입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소스 LLM의 기울기 대비해서 오픈소스 진영 LLM의 성능 기울기가 더 높죠. 더 가파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픈소스 진영이 굉장히 빨리 클로즈드 소스 LLM 진영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발표된 라마 3.1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좁혀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오픈소스 진영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오픈소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경량 모델들이 얼마나 빨리 높은 점수를 도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라마 65빌리언 모델의 경우에 GPT-3 모델 대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GPT-3 모델은 참고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라마는 650억 개죠. 그러니까 거의 반, 3분의 1 수준의 파라미터 수만으로도 더 높은 점수를 달성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미 23년도 3월에 증명이 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 경량 모델 중에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갖춘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량 모델들이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경량화 트렌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관측이 됐는데, 최근에는 클로즈드 LLM 진영에서도 큰 폭의 성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4 옴니 미니 모델의 경우에도 이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라마3 8빌리언 모델이 뭐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그 API 비용이 $450가 들었다고 해요. 근데 GPT-4 미니 모델의 경우에 $540가 들었대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80억 파라미터 수준의 모델과 거의 유사한 비용을 냈다는 것 자체가 파라미터 수가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 파라미터 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써서 모델 자체에 뭔가 그 구동하는 속도를 많이 높이고 가볍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PT-4 옴니미니 모델이 이 다른 뭐 클로즈3 하이쿠 모델, GPT-3.5 터보 모델과 같은 경량 모델보다도 더 경량화됐다라고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픈소스, 클로즈소스 가릴 것 없이 경량 모델에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될 거는 LLM의 발전 트렌드가 멀티모달, 뭐 지능 향상, 경량화 이렇게 세 개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다시 AI 에이전트로 돌아와서 AI 에이전트가 뭐길래 우리가 LLM의 발전 트렌드를 봤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어댑트 AI의 AI 에이전트 구동 데모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런 식의 명령을 넣었을 때 AI가 이렇게 쭉 계획을 본인이 세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접 그 PC를 구동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 태스크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글 검색을 해야 되고, 검색 결과에 나온 어떤 링크로 들어가서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던가 정보를 가져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오른쪽에 보시면 AI가 다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개입 없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AI가 A to Z까지 다 하는 거, 이거를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확립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거를 명확하게 이거는 AI 챗봇이고 이거는 AI 에이전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적은데 뭔가를 해낼 수 있으면은 AI 에이전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AI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려면은 그거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심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에이전트에 대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게 통용되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능력, 그리고 목적,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움직인다라고 돼 있는데, 이 능력하고 사전 지식은 저희가 LLM이나 LMM을 쓰면서 많이 익숙해진 개념이죠. 이 AI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사전학습되면서 배운 데이터셋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어떤 태스크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목적,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에이전트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 세 개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더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 환경에 알맞게 내가 정해진 골을 수행하기 위해 해야 되는 계획들을 세우고 수행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관찰을 하고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AI가 판단을 하고 또 패스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과거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도 에이전트가 모두 갖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해서 그걸 수행한 다음에 그럼 환경이 또 변하겠죠.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럼 변한 환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본인이 맡겨진 이 꼴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할지를 또 액션을 하고 이거를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중앙에 결국에는 LLM이든 LMM이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능을 갖고 있는 AI가 이 중심 추론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 네 가지 모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동이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결정한 뒤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모듈을 통해서 AI가 이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도구의 경우에는 LMM이 갖고 있는 능력 이외의 것을 수행해야 할 때 그럴 때 내가 그러면은 어떤 도구를 써야 되지?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의 경우에 뭐 캘린더, 칼큘레이터 이런 식으로 원래 LLM이 잘 못하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의 경우에는 LLM이 사전 학습 때 배웠던 지식 이외에 뭔가 사용자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쌓였던 그런 대화 내역이나 어떤 시각적인 인식했던 그런 결과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억들을 꺼내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도구를 쓸지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이 계획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내가 어떤 도구를 쓸지 어떤 기억을 뽑아와야 될지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계획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리플렉션, 되돌아보는 거 그리고 셀프 크리틱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비판적으로 다시 돌아보거나 뭐 COT 적으로 뭔가 어떤 예시를 내가 만들어서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스스로 만든다거나 서브골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내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목표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계획을 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전부 LLM이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얻어가야 할 건 AI 에이전트에서 AI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다. 그리고 행동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LLM이 굉장히 많은 모듈들을 활용해서 이걸 결합한 결과물로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AI가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LLM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AI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리플렉션 하거나 셀프 크리틱 하는 것도 다 AI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도 사실은 AI가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쓰거나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도 AI가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에다가 사용자가 어떤 커맨드를 날려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한 번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시스템 내에서 LLM이 구동되는 횟수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이렇게 계획을 짜고 행동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계획하고 행동한 다음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계획을 짜거나 다시 다른 도구를 불러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에이전트 시스템이 루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AI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나면은 왜 LLM 발전 트렌드가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환경 인식을 위해서 멀티모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기 이전에 도구랑 기억도 필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있는 환경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그거를 다 인지하고 이해하고 행동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티모달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음성으로 받는다면 음성 멀티모달이 필요한 거고요. 사용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미지 멀티모달이 필요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로봇까지 안 가더라도 사용자의 뭔가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려면 음성과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 모델의 발전은 AI 에이전트의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여기서 계획을 짜고 어떤 도구를 쓰고 이런 것들은 LLM이 모두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이런 모든 거를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위치한 LLM의 경우에 옛날 모델을 쓰면 잘 안 돌아가요. GPT 3.5나 뭐 라마 2의 7빌리언 모델을 쓴다거나 이 조금 오래된 ML밸류가 낮은 그런 모델을 썼을 때는 이 에이전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갑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할 때 오류가 생겼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볼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높은 지능을 쓰면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중심이 되는 추론 엔진은 굉장히 높은 지능의 LLM이 돼야 된다. 또는 멀티모달 모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모듈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LLM이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모듈을 어떤 걸 쓰거나 뭐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 LLM한테 이 태스크를 넘겨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AI를 구동시키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커맨드를 날려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AI가 굉장히 여러 번 API로 따지면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 구동이 잦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LLM을 경량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지금 에이전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LLM 발전 트렌드와 부합이 된다. 이 말인즉슨 지금 LLM이 발전하는 트렌드가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를 구성하기 위한 방향성이다 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AI 에이전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단적으로 이제 챗GPT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추천하는 질문들이 이렇게 박스로 떠 있죠. 예를 들어서 현지인처럼 서울 체험하기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질문을 했다 치면 챗GPT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그 현지인처럼 서울 체험하기에 대해서 뭐 프롬프트를 얘가 자동으로 입력해서 들어가겠죠. 현지인처럼 서울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 최근에는 웹 검색이 결합이 됐으니까 뭐 서울의 명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하고 한 번의 답변으로 얘가 이 일을 마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현지인처럼 서울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현지인처럼 서울을 체험하려면 맛집도 알아야 되고 명소도 알아야 되고 정말 현지인들이 어떤 이동 경로를 보이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곳은 또 어디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웹 검색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LLM이 여러 번 구동이 되면서 필요한 도구를 부른다거나 필요한 계획을 짜서 그걸 수행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한 질문인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AI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AI 에이전트가 그러면은 어떤 식의 시스템이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 그리고 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퍼플렉서티 AI가 굉장히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봐왔던 것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퍼플렉서티 AI 들어가셔서 이 프로서치를 키시면 이 무료 버전으로서 쓸 수 있는데 프로서치를 키시면 내가 어떤 태스크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을 알아서 짜고 이걸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퍼플렉서티는 인터넷 검색을 위주로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획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짰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쓰는 도구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뭐 논문을 검색한다던가 뭐 유튜브를 검색한다던가 인터넷상의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거에 있어서 퍼플렉서티가 수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챗GPT가 하나의 단건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에이전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AI랑 검색을 결합한 AI 에이전트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거는 공개된 모델은 아니고 내부에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에셋 리서치 AI라고 해서 그 조사 분석 자료를 AI가 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 계시는 보고서가 AI가 다 작성한 보고서고요. 마지막에 감수만 금융투자 분석사 분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AI의 경우에는 이전에 퍼플렉서티 AI처럼 검색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매출액이라던가 매입을 위해서 추가로 얼마를 승인받았다, 이런 뉴스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만 가지고 그 정보를 끌어와서 AI가 작성하기에 너무 위험한 자료들이죠. 증권사에서 뭔가 분석 보고서를 내는 건데 거기에 인터넷상에 틀린 정보를 끌어와서 AI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뭐 자세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융 정보 관련한 API를 함께 결합을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넷 검색 플러스 금융 API까지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과 어떤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에서 개발한 이제 Q9이라는 스마트홈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홈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만으로 경험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로봇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에이전트니까 집안의 어떤 가전을 제어하는 데에 특화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I 멀티모달 모델이 탑재되었다고 하고 싱큐를 기반으로 해서 집안에 있는 가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로봇에게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전 제어 측면에서 이 로봇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 집안의 정보도 함께 수집을 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판매도 되지 않았고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되고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아가지고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로봇 형태의 AI 에이전트도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저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피규어 AI의 데모 영상을 봤던 것처럼 이 피규어 AI가 동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게 AI 에이전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불완전하고 뭔가 로봇의 움직임을 구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좀 먼 기술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발전하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함께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뭐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이라던가 공장에서 정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에이전트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AI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다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인 설명을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에이전트가 현재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뭐 단일 에이전트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